안녕하십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대학 졸업시키고 독립시킨 정년에 가까운 나이가 된 가장입니다. 저는 아내가 숨긴 비밀로 인해서 매우 큰 피해와 상처를 받았는데요. 어떤 비밀인지,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나가서 만났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였다가 연인이 된 케이스였죠. 저희는 8년 정도 매우 긴 연애를 하고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졌을 때쯤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는데 아내는 혼자였어요. 중학교 때는 아내의 오빠가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상처도 크고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은 아내여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무튼 저희는 20대 후반에 매우 작게 결혼식을 올렸고 모아둔 돈으로 자가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아이 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았는데 워낙 금실이 좋다 보니 결혼 2개월 차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게 마음에 걸려 무조건 그만두라고 일렀습니다. 여보, 공장 그만둬. 안 그래도 먼지 날리고 공기도 안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임신까지 했으니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임산부니까 집에서 푹 쉬면서 태교나 해. 그럼 당신 혼자만 힘들잖아. 나도 일은 계속 하고 싶어. 아니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쉬어. 나도 공장 말고 출장 수리공으로 일할 거야. 기계 수리 자격증 딴 거 알지? 수리공으로 입사하면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일하는 시간도 대폭 줄어들 거야. 내가 결혼을 참 잘했네. 이렇게 책임감 강한 남자가 옆에 있으니 든든해. 고마워, 여보. 그렇게 아내는 공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태교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바로 공장을 그만두고 출장 수리공으로 일했답니다. 연봉이 1.5배가 늘어서 임신한 아내가 돈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물론 심하게 사치를 부릴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먹고 싶은 걸 참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부부는 금술이 너무 좋은 나머지 바로 둘째를 가졌습니다. 아내는 이러다간 셋째, 넷째까지 낳을까봐 걱정이라며 저에게 정관수술을 권했답니다. 저도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줄줄이 아이를 낳을 것 같았으니 흔쾌히 받아들여 수술했네요. 둘째 딸까지 태어나며 내 식구가 옹기종기 시끌벅적하고 재밌게 살았어요. 10년 동안 한 집의 가장으로 사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하고 웃는 날이 많아서 후회하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큰 변화 없이 행복하기만 해서 좋았는데 어느 날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에 웬 나이든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충격의 대반전 인물이었습니다. 자네가 김서방인가? 한 번 들었었는데 내 딸이랑 사는 걸 보니 내 사위가 맞겠지? 손자랑 손녀도 있네? 야, 은숙이 너 행복하겠다. 엄마가 여긴 웬일이야? 어떻게 찾았어? 이놈의 기집애는 엄마를 몇 년 만에 보면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냐? 내가 미쳐. 들어오지 마. 나가라고. 야, 나이 든 엄마 보자마자 내쫓겠다는 거냐? 너 부모를 버리면 나중에 벌 받아. 이 애미가 갈 데가 없어서 왔으니까 조용히 하고 방 하나 내놔라. 아내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자동적으로 장모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장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살아서 저희 집에 오셨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분이 장모님이야?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저기 장모님, 제가 사위가 맞습니다. 처음 뵀는데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남편은 잘 얻었구만. 그래, 절 한번 올려보게나. 자초지종이 어찌됐든 일단 절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갈 곳이 없다는 장모님께 아이들 공부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장모님, 이 방에서 지내세요. 뭐?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을 쓰라고?
방 크기가 다 비슷해서 다른 방도 똑같습니다. 그러지 뭐. 근데 손주들은 할머니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네. 그제야 아이들이 제 뒤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바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혜성이, 혜경이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아들, 딸이 인사를 드리자 아내가 장모님의 팔을 잡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잠시 놀고 있으라고 하고 뒤를 따라 나갔어요. 두 모녀의 대화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날 버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냐고. 오빠 죽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 많아서 팔자 고치겠다고 고등학생인 날 버리고 떠난 사람이 뻔뻔하게 우리 집에 찾아와? 야, 팔자 고치려고 했는데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한테 온 거 아니냐? 가족이란 모름지기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 웃기지 마. 엄마가 날 제대로 키워준 적 있어? 내가 어릴 때 술이나 먹으러 다녔고 춤바람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잖아. 돌아가신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해주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알아? 또 치사하게 과거 이야기 꺼내네. 야, 은수가, 그땐 엄마도 어렸어. 억울하게 어린 나이에 너랑 네 오빠 나와서 놀지도 못하고 갑갑하게 지냈다고. 그래서 늦바람 나서 좀 즐긴 걸 약점으로 잡고 애미한테 싸가지 없이 대드냐? 그건 말고도 나한테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공장에서 1년 동안 적금 들어놓은 통장 몰래 훔쳐간 거 기억 안 나? 돈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쓱 훔치고 사라지는 게 엄마 주특기잖아. 내가 널 낳아줬는데 그 정도도 못 받아가냐?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아무튼 난 엄마랑 못 살아. 이미 내 마음속에 엄만 돌아가셨다고. 내 남편이랑 애들도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어. 다들 지금 놀랐을 거란 말이야.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 천하의 불효자 같은 이라고. 너 생각 이상으로 싸가지가 없구나. 네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 모양인 거지? 야, 내가 너 그 태도 다 뜯어 고쳐줄게. 이 집에서 지내면서 가정교육을 똑바로 해주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돼. 당장 돌아가. 야, 갈 데가 없다고 한 말 못 들었냐? 너 이 추운 날씨에 엄마 내쫓아야 속이 시원하겠냐? 그래,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야 속이 시원하다고. 제발 내 인생 좀 망치지 말고 없어져 버려. 이 고얀 기집애를 만나. 당장 비켜. 내 사위가 방 내어준다고 했거든. 비키라고. 내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의상 한 소리잖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당장 내쫓을 거라고.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그냥 돌아가. 제발 떠나달라고. 못해. 딸내미 하나 있는 게 애미를 우습게 하네. 네 오빠 너 같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밖으로 돌았어도 집에만 들어가면 활짝 웃어주고 환영해줬다고. 난 오빠랑 달라. 손해보고 피해보는 거 이젠 절대로 안 할 거니까 나가. 환영 따윈 개나 줘버리고 가란 말이야. 아내가 화를 크게 내는 걸 처음 보고 많이 놀랐어요. 간략히 장모님과 아내의 사이가 몹시 나쁜 걸 알긴 했습니다. 왜 장모님을 돌아가셨다고 말했는지도 이해는 갔습니다. 저는 두 모녀가 말다툼하는데 끼어들었어요. 여보, 장모님, 두 분 그만 다투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보, 날이 차니 안으로 모시자. 당장 가실 데가 없다고 하시니까 당분간이라도 지내게 해드리는 게. 아내는 제 말꼬리를 자르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빠져있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장모라는 이유로 예의 갖추려나 본데 이 사람한텐 그러지 않아도 돼. 나한테 엄마도 아니니까. 이 기집애가 사위 앞에서 엄마 욕하는 거 봐라. 아주 그냥 폐륜화가 따로 없네. 자식을 버리다시피 하고 돈만 뜯어간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이게 진짜. 장모님이 잘못한 건 알겠지만 일단 아내의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여보, 안에서 우리 애들이 다 듣고 있어. 그만해. 그게 좋겠어. 장모님은 당신이 싫다면 돈이라도 좀 드리고 보내드리자. 돈은 무슨 한 푼도 줄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 춤바람에 화투에 환장한 사람이라 다 거기에다 갖다 바칠 거라고.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이 그렇게 소비되는 거 싫으니까 절대로 10원 한 장 주지 마. 여보. 저는 중간에서 난감했지만 아내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틈을 타서 장모님이 집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애들 공부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엄마 나와! 아 진짜 추잡스럽게 뭐하는 짓이야? 야 추잡스러워도 일단 잘 곳이 필요하니까 좀 신세 좀 지자. 까칠하게 굴지 말고. 내가 미쳐. 아내가 몇 번이고 문을 흔들다가 스스로 머리를 잡아 흔들더니 소리를 깍 질렀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눈치를 보며 아들과 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숙제를 봐줬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줄 알았던 장모님의 등장과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아무리 나가라고 목청을 높여도 소용이 없었어요. 장모님은 꿋꿋하게 버티며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는데 기가 막히게 밥이 차려지면 벌떡 나와서 식사하고 들어가셨답니다. 아내는 못 참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말렸어요. 여보, 당신이 장모님 때문에 고생한 거 알겠어. 사랑 못 받은 것도 알겠고. 근데 이 엄동설원에 쫓아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좀 날씨가 풀리면 그때 보내드리자. 애들 보는데 자꾸 화내지 말고. 내가 당신이랑 애들 보기 창피해 죽겠어. 여보, 저런 사람이 우리 엄마야.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 단단히 준비도 하고 조심해. 그리고 절대로 돈 같은 거 주지 마. 절대로. 그래,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아내는 한풀 꺾여서 장모님이 집에서 지내는 걸 잠시 내버려 두기로 했답니다. 출근하는 시간이 되어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는데 장모님이 산책하겠다고 따라 나오셨어요. 저는 지하철 타러 열심히 걸어가는데 장모님이 바짝 따라오시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나 오늘 점심에 친구 좀 만나게 돈 좀 줘. 네? 집사람이 드리지 말랬는데 어떡하죠? 아우 이 사람 갑갑하네. 유두리가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 그냥 주고 나서 안 줬다면 될 거 아니야. 아 김서방 자네는 이 장모한테 용돈도 못 주나? 아닙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드릴게요. 자 여기요. 꼴랑 2만 원? 자네 장난하나? 아니면 내가 우스워? 장모님 저 일주일 용돈이에요. 큰맘 먹고 드리는 겁니다. 참나 2만 원으로 일주일을 버틴다고? 이보게 지갑 줘보게. 장모님은 낚시하듯 재빨리 낚아채 가셨습니다. 여기 카드 있구만. 장모님 그건 비상시에 쓰는 카드예요. 참말 더럽게 많네. 내가 나중에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아까워하지 마. 그리고 은숙이한텐 비밀이네. 장모님은 제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를 가져가셨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출장을 나가 기계 수리를 하며 일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카드만 생각났어요. 장모님이 제발 큰 돈을 써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했죠. 하지만 제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알림이 왔는데 현금 서비스를 받았고 어디 댄스 학원까지 결제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장모님께 조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저기 카드 돌려주세요.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셔서 제 상황이 곤란해질 것 같아요. 카드 영수증 나오면 저 집사람한테 혼나게 될 겁니다. 쫌생이가 따로 없구만. 남자가 그렇게 소심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 나 참 더러워서. 그래 자, 카드 여기 있다. 됐냐? 장모님, 제가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해드리겠죠. 하지만 내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해서 이러니 이해 좀 해주세요. 아이고 찌질하다 찌질해. 그래 능력 없는 자네는 방으로 돌아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게. 나가. 장모님의 행동과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빨리 날씨가 풀려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장모님을 보고 한숨을 쉬고 살림을 했고 아이들은 장모님 눈치를 보면서 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장모님이 쓰고 있는 방이 공부방이어서 할 수 없이 자주 장모님이 쓰는 방에 들어가야 했답니다. 하루는 아들이 책을 가지러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아들을 붙잡고 일을 시켰어요. 야 손자야, 너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해파리? 혜성이요. 해파리고 혜성이고 그게 그거지 뭐. 야 내 방에 들어온 김에 어깨 좀 주물러라. 할머니 저 책 가지러 온 건데요. 책은 무슨... 야, 책 그거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책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가짜야. 너 가짜 인생 살고 싶어? 사기꾼으로 살 거냐고. 그 쓸데없는 책 버리고 일로 와서 어깨부터 주물러라. 이게 바로 도덕. 그래, 그 도덕 공부라는 거다.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라고. 아들은 장모님의 어깨를 주물렀고 허리를 밟았고 다리도 주물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제가 방에 들어갔어요. 장모님,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혜성이는 책 읽고 숙제도 해야 해서요. 거참 애를 오냐오냐 키우려고 하네. 이보게, 이게 다 자네 아들 해파리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야. 장모님, 해파리가 아니고 혜성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내가 해파리한테 도덕 수업하고 있으니까 나가게. 눈치 주지 말고 나가란 말이야. 결국 제 말은 통하지 않아서 아내가 나섰습니다. 엄마, 이 집 와서 얹혀 지내는 거면 조용히 있지? 왜 우리 애들까지 괴롭히고 난리야? 혜성이 나와. 당장 가서 책 읽고 숙제해. 그러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책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무진장 참고 있거든? 여기서 지내는 거 진짜 싫단 말이야. 날씨 풀리면 바로 나가는 거니까 더 오래 머물 생각하지 마. 알겠어? 저 싸가지 없는 것. 내가 어릴 때 도덕 수업을 안 시켜서 그런지 부모 공경할 줄을 모르네. 엄마가 도덕을 가르쳐? 춤바람 나서 아빠 아닌 다른 남자들이랑 바람 피우고 화투치고 술 먹고 다니는 게 일상인 사람이 도덕을 가르쳐? 엄마,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일기장에 적으면 아마 소름 끼치는 공포소설 한 권이 뚝딱 써줄 거야. 저 주둥이 나불대는 거 봐라. 넌 어떻게 어릴 때나 어른이 된 지금이나 변한 게 없냐? 싹퉁바가지인 네가 결혼해서 사는 게 참으로 신기하다. 장모님은 매번 자기 멋대로 지내셨는데 자주 출근하는 저를 쫓아나와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주머니를 뒤져서 지갑을 훔쳐갈 정도였답니다. 길에서 장모님께 화를 낼 순 없으니 매번 당하기만 했죠. 그러다 좀 날씨가 풀려갈 때쯤 알게 됐는데 장모님이 안방에 있던 저희 아이들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통장에 손을 대셨어요. 아내는 그걸 확인하고 열불이 나서 장모님 방문을 깨부술 듯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짓이지? 우리 애들 통장에 손댄 게 엄마 짓이지? 내 남편 카드랑 돈을 막 쓰는 거 몇 번 봐줬더니 이젠 통장에도 손을 대? 어떻게 옛날이랑 그대로일 수가 있어? 아, 그거? 이제 알았냐? 아니, 뭐 내가 돈 쓸 데가 있어서 잠깐 빌렸다.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 내가 미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 인생의 방해꾼으로 언제까지 할 거냐고? 야, 다 필요한 데가 있어서 쓴 거야. 너희 식구들을 위해 투자했다고. 보나마나 도박했겠지. 엄마, 더는 못 참겠어. 나가. 제발 사라져줘. 엄마 때문에 불행한 거 그만하고 싶어. 뭐야? 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은숙이 너 말 다 했냐? 엄마, 나한테 해준 거 없는 거 알지? 근데도 나한테 있는 거 다 가져간 것도 알지? 엄마는 있는데 엄마를 거의 못 보고 살았던 거 알지? 제발 그만하자. 나 힘들어.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 아,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 됐냐?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니들 식구들 죄다 벌 받는 거 내가 꼭 보고 말 거야. 장모님은 그날 집에서 떠나셨습니다. 아쉽거나 서운한 건 전혀 없었고 이제야 가정이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장모님이 통장에 든 2천만 원을 가져나가서 좀 피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며 아내도 저도 그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며 쑥쑥 잘도 컸어요. 아들은 태권도를 좋아하는 어린이였고 딸은 피아노를 좋아하고 잘 치는 어린이였답니다. 두 자식이 무럭무럭 잘 크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보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었나 봐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아주 큰 병이 생겼어요.
여보, 당신이 암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왜 하필 당신이야? 차라리 내가 암에 걸렸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했나 봐. 단순히 속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대장암이라니 참 미련하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살려낼 거야. 완치돼서 100살까지 살게 할 거라고. 여보, 암이 전이돼서 수술도 불가능하대. 무슨 수로 100살까지 살겠어. 여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보자. 말기암에 걸린 아내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루라도 더 살려고 버텨냈습니다. 저는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아내 옆에서 간병과 아들을 돌봄 맡아 정신없이 지냈어요. 여보, 오늘은 컨디션 어때? 아픈 데는 없어? 괜찮네. 당신 옆에서 다 해주니까 마음이 편하다. 근데 이렇게 일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여보, 우리 암보험 안 들었잖아. 아직 젊다고 내가 보험은 나중에 들자고 해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당신이 왜 그런 걱정을 해? 병원비 내가 알아서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 말이 맞았어요. 어리석게도 모든 돈은 애들을 위해 벌었고 애들한테만 저축을 해둬서 저희 부부가 들어놓은 보험은 건강보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음 수 없이 아이들 통장에 손을 대서 병원비를 지급했답니다. 아내가 3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힘들어하는 순간 병실에 예상하지 못한 면회객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 김서방, 왜 내 딸 아픈 걸 말하지 않은 건가? 자네까지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정신을 놓고 지내는 바람에 연락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래, 뭐 자네 심정 이해하니까 넘어가자. 은숙이, 너는... 어이구, 이 화상아.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암에 걸려? 네 아버지랑 오빠가 둘 다 암으로 세상 떠난 거 모르냐? 엄마, 여긴 왜 왔어? 나 놀리려고 온 거야? 아니면 돈이라도 받아내려고? 엄마 줄 거 없어. 나도 안다. 그리고 돈 받으러 온 거 아니거든? 나도 엄마 노릇 좀 하려고 왔다. 김서방, 비켜보게. 내가 아무리 날라리 같은 애미여도 자식 아픈 걸 그냥 모른 척 지나치진 않을 걸세. 네, 장모님. 아유, 이 화상아. 아유, 은수가 이게 무슨 꼴이냐? 너 말기암이야? 소용없대? 엄마, 다 알고 왔으면서 뭘 묻고 그래.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 가긴 어딜 가. 나 너 간병하러 왔다. 나도 엄마 노릇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온 거라고.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온 거 아니다. 엄마가 웬일이래? 야, 내 마음은 항상 이랬어. 자식 귀한 거 너는 엄마나 똑같이 느낀다고.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말만 해라. 그리고 은수가, 요즘은 의술이 아니어도 시한부도 오래 살고 그런다더라. 내가 널 꼭 건강하게 만들어서 공기 좋은 데로 데려갈게. 거기서 사위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 집도 마련해주마.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딨어. 돈이 없다가도 있는 거지.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 은수가, 이 엄마 이제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실게. 춤추러도 안 다니고. 네 옆에만 있을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라. 장모님은 진심으로 제 아내를 돌봐주러 오신 거더라고요. 장모님이 계셔서 저는 틈틈이 가까운 곳에 출장을 나가 기계 수리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쌓이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몸을 움직였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아내는 곧 숨을 거뒀어요. 기적은 저희 가족에게 오지 않았고 절망만 안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너무 울어서 정신을 여러 번 잃고 쓰러졌답니다. 아들, 딸을 챙겨야 하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장모님이 있어서 아이들은 굶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켰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애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김서방, 너무 울어서 기운 없지? 육개장에 한술 말아 먹어. 자네 이러다 은석이 따라가게 생겼어.
얼른 나와서 밥 먹자. 죄송해요.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배도 안 고프고요. 이 사람아, 그러다 진짜 출초상 나. 얼른 나와서 밥 먹어. 안 되겠네. 내가 떠먹여줘야겠어. 장모님 먹을게요. 알겠어요. 먹겠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덕에 기운을 차리고 마저 장례를 치렀고 발인과 화장을 하고 아내를 납골당에 안치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 나가봤습니다. 아들과 딸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혜성이, 혜경아, 할머니는 어디 가시고 니들이 라면을 끓여? 할머니 없어. 방에 옷도 없던데. 뭐? 장모님이 잠시 머물기로 한 애들 공부방에 가봤더니 진짜 장모님의 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떠나셔서 서운했지만 장모님도 슬프고 힘드실 테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수리공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과 딸은 사춘기 나이가 되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생활해서 제 손이 많이 가지 않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금세 지나가 아들은 고1이 되었고 딸은 중3이 되었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속 썩이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잘 커주는 아이들이 아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제가 자식들에게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지 매우 충격적인 진실과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중 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병원에 가서 아들의 몸부터 확인했습니다. 혜성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어딜 다친 거야? 심하게 다쳤어? 아빠, 난 괜찮아. 오른 다리가 부러졌대. 뭐? 다리가 부러져? 야, 이놈아, 그게 괜찮은 거야? 혜성이, 너 오토바이는 어디서 난 거고 대체 왜 탄 거야? 그렇게 위험한 짓을 그냥 할 리가 없는 녀석이 왜 오토바이를 탄 거냐고? 실은 알바를 했어. 학교 끝나고 피자집에서 배달하고 있었어. 뭐 알바? 네가 왜 알바를 해? 아빠가 돈 버는데. 네가 왜 돈을 버냐고? 아빠한테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근데 알바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사고가 나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네. 미안. 아유, 혜성이, 네가 왜 돈 걱정을 하는 거야? 아빠 못난 사람 아니야. 기술자고 돈도 벌 만큼 벌어. 나도 알아. 근데 아빠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나도 뭐라도 좀 해보고 싶었어. 아들은 그렇게 철이 일찍 들어 있었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철딱서니 없는 놈이라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죠. 의사 선생님과 아들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뼈가 으스러져서 뼈 조각을 제거하고 쇠를 박아야 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신 다쳤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아들은 곧 수술을 받았는데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어서 한두 달 뒤에 2차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저는 일을 줄이고 틈나는 대로 병원에 가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혜성아, 다리는 안 아프냐? 아빠, 이 정도는 참아야 남자 아니겠어? 난 버틸만 해.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런 말도 할 줄 아냐? 진짜 많이 컸다. 이제 키가 아빠랑 비슷해진 거 몰라? 그래, 잘 큰 건 잘했는데 오토바이 탄 건 잘못한 거야. 다시는 바퀴 2개 달린 건 타지 마라. 그리고 돈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실컷 벌어. 알겠지? 혜성아, 필요한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집에 다녀올 테니까. 별로 필요한 건 없고 귤이나 사다 줘. 새콤한 게 먹고 싶네. 알았다. 아빠 다녀올게. 한숨 자고 있어. 아들을 뒤로하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갈아입을 속옷과 추울 때 덮을 담요를 챙겨서 나와 귤을 한 봉지 사서 병원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아주 낯익은 얼굴을 봤답니다. 금목걸이와 금귀걸이, 금팔찌와 금반지가 휘황찬란하게 빛나서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굴을 계속 보니 분명히 제 장모님이 확실했답니다. 장모님? 장모님 맞으시죠? 이게 얼마 만이에요? 거의 3년 만이죠? 아니, 4년 만인가? 김서방 자네구만. 아주 오랜만이네. 네, 그러네요. 장모님, 그 집사람 장례 마치고 왜 말씀도 안 하고 떠나셨어요? 그때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때는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지. 차식일은 어미의 마음이 오죽했겠나. 근데 그건 다 뭐야? 담요랑 귤을 싸들고 어딜 가나? 혜성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받았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혜성이가 딸이지? 아들입니다, 장모님. 아직도 헷갈리시나 보네요. 하긴 안 본 지 오래되긴 하네요. 연락처가 바뀌어서 장모님을 뵐 방법을 몰라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야 뭐 자네한테 장모긴 하나 몇 번이나 봤다고 왕래를 하겠나. 자네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부러 찾지 않았네. 그러셨던 거군요.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니 장모님 돈 많이 버셨어요? 온몸에 금을 감고 계시네요. 부잣집 여사님이 되셨나봐요. 이거? 그냥 뭐 투자 잘해서 돈 좀 벌었지. 좋으시겠어요. 장모님 저희 아들 좀 보고 가실래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격려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지금은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들리겠네. 그럼 연락처를...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다시 사야 하네. 병원에 들러서 혜성이 입원한 병실을 물어보고 찾아가겠네. 그럼 난 바빠서 실례하네. 장모님은 저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종종 걸음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더니 몇 걸음 걷다가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장모님을 따라가서 어디에 사시는지 눈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손에 든 담요와 귤봉지를 들고 천천히 따라붙었답니다.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으로 들어간 장모님은 최고급 빌라에 들어가시더라고요. 큰돈을 버신 것 같아 축하도 해드리고 싶었고 도움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애들 통장에 손을 댄 적도 있으시니 제 아들 병원비라도 받는 게 어떻겠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빌라는 보안이 철저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잘생긴 중년의 남자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기 때문이죠. 성자 누님, 접니다. 이사 온 빌라 앞에 왔어요. 이야, 이 건물 찌기네요. 돈 많이 들었겠습니다. 딸내미 목숨값으로 호강 제대로 하시네. 1층 공동 현관문 열어줘요. 바로 들어가게. 분명히 장모님 이름이 나왔고 제 아내 목숨값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 그냥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 1층 공동 현관문이 열리자 남자 뒤를 따라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년 남자가 내릴 때 같이 내렸어요. 그 남자가 404호 앞에 서자 저도 뒤에 섰습니다. 이윽고 장모님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자기 왔어. 어머, 김서방? 자네 뭔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김서방? 누나 사위야? 자기야 가만히 있어봐. 김서방, 무슨 일이지? 설마 날 미행이라도 한 건가? 그게 맞습니다. 장모님이 어디 사시는지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따라왔죠. 이 빌라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장모님 애인이 통화하는 걸 듣고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제 아내의 목숨값으로 마련한 집이라는데 장모님, 제 아내한테 돈이라도 받았습니까? 돈을 받긴 뭘 받아. 그런 거 아니거든? 자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이 집은 내 힘으로 벌어 장만한 집이야. 흥분한 장모님이 수상해서 애인인 중년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말해보세요. 아까 통화했을 때 분명히 딸의 목숨값이라고 했잖아요. 난 몰라요. 누님, 나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갑니다. 자기야, 가지마. 에이씨. 장모님은 짜증을 내더니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발을 현관 안으로 집어넣어 문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발 안 빼? 장모님, 전 이야기 들어야겠습니다.
제 아내의 목숨값으로 이 집을 마련했다는 걸 들었으니 그냥 못 갑니다. 저는 힘으로 현관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갔어요. 우와, 집이 진짜 넓고 좋네요. 바닥은 대리석인가 봐요? 우리 장모님 진짜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장모님,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려주시죠. 제 아내의 목숨값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좀 들어야겠습니다. 자네 정말 사람 귀찮게 하는구만. 제 아내와 관련된 일이니 당연히 알고 지나가야죠. 아이 글쎄 아니라니까. 자네가 잘못 들은 거라고. 장모님, 집이 좋네요. 좀 쉬다 가도 되죠? 아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서 지내면 어떨까요? 아, 그렇게 해야겠네. 장모님도 저희 집에서 지내신 적이 있으니 똑같이 해야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막무가내로 나오네. 이보게, 진짜 아니라고? 내 딸이랑 관련이 하나도 없는 집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냥 집 구경 좀 하고 갈게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도 올게요.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고 제가 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주방과 거실을 구경했고 여러 방을 다니며 감탄사를 자아냈어요. 제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장모님은 화장실이 급했는지 눈앞에서 잠시 사라졌어요. 저는 서랍장을 열고 여러 문서를 뒤적이며 눈으로 대충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문서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보험 증서였고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암보험이 7개, 사망보험이 6개나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제 아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들어놓은 보험들이었습니다. 총 17억 4천만 원을 수령했더군요.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장모님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곧 화장실에서 나온 장모님에게 보험 증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장모님, 제 아내가 암에 걸릴 줄 알고 미리 보험에 들었었어요? 총 13개의 보험을 들었네요. 내 서랍을 뒤진 거야? 아이씨,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내놔! 장모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 아내가 암 걸린 게 장모님이 한 짓이에요? 이런 털 떨어진 놈을 만난. 야, 암으로 어떻게 걸리게 만드냐? 그럼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솔직하게 털어놓으란 말입니다. 이젠 뒤를 뺄 곳이 없다는 걸 안 장모님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그래, 말해주겠네. 그냥 시원하게 말하고 자네 얼굴 안 보는 게 낫겠어. 내가 자네 집에 얹혀 살 때 자네 자식들 통장을 내가 손댔지. 그게 다 미래를 위해 구축할 자본이었네. 내 남편 그리고 아들이 둘 다 암으로 숨졌네. 암은 유전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딸내미 앞으로 암보험 여러 개랑 사망보험 여러 개 들어놨네. 그 2천만 원으로 꾸준히 보험금을 내고 있었지. 물론 내가 화투로 딴 돈도 들어갔네. 13개 보험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 뭐요? 내 아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보험을 미리 들었다고요? 장모님, 그럼 그때 내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왜 찾아와서 간병을 자청했습니까? 이미 보험을 들었는데 무슨 악의가 있어서 온 거냐고요? 악의? 그런 건 모르겠고 확실하게 보험 타먹으려면 사망진단서, 장례식 서류, 기타 잡다한 것들이 필요했네. 병원에서 떼주는 사망진단서랑 장례식장에서 떼어주는 서류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딸이 저승 갈 때까지 옆에 붙어 있었던 거야. 이제 궁금한 게 풀렸나? 당신 뭐야?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야,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어차피 돼지일 딸내미를 이용해서 보험금 좀 받아먹은 게 나쁜 짓이냐? 결국 돈 때문에 내 아내한테 온 거였어. 다시 돌아온 이유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서류를 챙겨 먹으려고 붙어 있었던 거야. 아우 귀 아파. 이봐 김서방, 어른한테 반말 찍찍하라고 배웠나? 도덕을 좀 배워야겠구만. 자네 아들 딸이 똑같이 대하면 자네 기분은 좋겠나? 미치도록 잔인한 인간! 내 아내 마지막에 당신한테 고마워했어!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헌신해주는 엄마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애인이 미친 인간아! 저는 손에 잡힌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버렸습니다. 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 모이상식한 놈아! 당장 나가! 다 알아들었으면 내 집에서 꺼지라고!
나 소송할 거야. 내 아내 목숨값에 몰래 타먹은 당신 고소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미 네 마누라 저승 갔어. 네 마누라가 동의하고 보험 들었다고 하면 그만이야. 정말 사악한 인간이네. 절대로 가만 안 둬! 다시 비싼 그릇을 잡고 장문집 바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더한 짓을 하려다가 꾹 참고 장모의 빌라에서 나왔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아들 옆에 있다가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장모가 저희 돈으로 몰래 보험을 들고 십수억을 꿀꺽한 것이 괘씸하니 아내의 목숨값을 되돌려받으려고 고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 뒤에 이뤄졌는데 장모의 전 재산을 다 받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장모가 통장에서 가져갔던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끝이 나버렸답니다. 김서방, 그래도 2천만 원이나 챙겼네. 나한테 그 정도는 거스름돈 수준이야. 그거 먹고 떨어지겠나? 법이 참 웃기죠? 내 아내를 그렇게 이용해 먹은 몹쓸 인간에게 보험금을 다 처먹게 허락을 해주다니. 장모님, 그 돈 먹고 체할 날 올 겁니다.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올 거라고요. 아이, 재수없는 소리 그만하고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이 거지 같은 놈아.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슴에 복수심이 마구 샘솟았지만 사고를 치면 제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이며 누가 대학까지 보내겠어요. 한동안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명상도 하고 마라톤에도 도전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 흐르니 장모의 기억은 매우 흐려졌어요. 장모에게 되찾은 2천만 원으로 아들, 딸 대학 등록금을 내줬어요. 저는 여전히 기술공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왔으니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파가 찾아온 어느 겨울의 주말, 아들과 딸이 맛있는 걸 해준다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언제 이만큼 커서 대학도 가고 밥까지 차려주는지 신기하고 고마웠죠. 구김살 없이 자라줘서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답니다. 추운 날씨라 따뜻한 수제비를 만들어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려 나가봤더니 웬 거지가 고개를 수그리고 있더군요. 할머니 누구시죠? 동냥하러 오셨나요? 이보게, 김서방. 거지가 고개를 들어올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모님이셨어요? 냄새! 아니, 꼴이 왜 그래요? 금부치는 다 어쩌고 노숙자 차림이세요? 장모님은 더러운 이빨을 보이며 웃더라고요. 김서방, 나 좀 들어가도 되겠나? 날이 너무 추워서 길바닥에서 잤다간 입이 돌아갈 것 같아. 아이고, 추워라. 아이치. 길바닥에서 잠을 잔다고요? 장모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들어가서 일러주겠네. 장모님은 휙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해파리랑 해경이구나. 많이 컸네. 장모님, 해파리가 아니라 혜성이라고요. 몇 번을 말해야 이름을 외우실 겁니까? 아유, 미안하네. 이거 수제비 냄새 아니야? 나 배고픈데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러자 제 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들도 안 된다며 수제비를 끓인 냄비 뚜껑을 덮었답니다. 장모님, 꼴이 왜 이런 거예요? 내 아내 목숨값으로 잘 먹고 잘 살더니 진짜 벌이라도 받은 겁니까? 그게 말이야. 재수없게 사기꾼한테 걸렸어.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2배로 불려주길래 거의 모든 재산을 투기했더니 그걸 가지고 날라버렸어. 그리고 화투를 쳐서 메꾸려고 해봤는데 그건 역시 싹 다 잃어버렸지. 뭐요? 그래서 지금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됐다는 겁니까? 진짜 그 많은 돈을 다 날렸어요? 그렇다네. 김서방, 아무래도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나를 여기서 같이 가족으로 살라고 보내준 모양이야. 오늘부터 내가 이 집의 가장이 되겠네. 참나,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 이보세요. 당신이 이 집의 가장이 되겠다고요? 내 아내가 당신을 여기로 보내려고 망하게 했단 말입니까? 별 그지 같은 소리를 다 듣네. 할머니, 나가세요. 나가서 얼어 죽든 입이 돌아가든 우리 집에서 꺼져요.
이 사람이 아직도 도덕을 못 배운 모양이네. 자네 부모님이 이렇게 키우셨나? 네, 몹쓸 인간한텐 사람 대접해주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서 천벌 받으면서 길바닥에 똥칠이나 하면서 살아요! 장모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기 원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받아간 2천만 원 돌려주게. 그건 엄연히 내 돈이었잖아. 웃기고 있네. 그거 우리 애들 통장에 있던 돈이잖아요. 돌려받아야 할 걸 돌려받았을 뿐 장모님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그 돈 받아낼 거야. 그 돈 안 줄 거면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가. 말이 안 통하네. 할머니, 이 망나니야.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워서 참을 수 없단 말이야! 장모님의 냄새나는 몸을 밀어내는데 제 멱살을 잡고 버티더군요. 못 나가! 여기서 살기 하던 내 돈을 내놓드네. 다른 보기는 없어. 이거 놓으세요! 저 진짜 안 참습니다! 참지 마, 이 후레 자식아. 장모가 제 뺨을 치려는 순간 딸 혜경이가 장모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등 뒤로 꺾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장모를 번쩍 들어 올려서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놔라! 난 네 할머니야. 해파리야! 혜성아! 난 너의 엄마의 엄마란 말이야! 우리한텐 할머니 없습니다. 다신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아들은 현관 밖으로 장모를 들고 나가 복도에 집어던졌습니다. 장모는 앓는 소리를 내며 추위에 두 손을 비비더니 사정하더군요. 김서방, 혜성이, 혜경아, 나 얼어 죽을 것 같아. 하룻밤만 재워줘. 부탁이야. 장모님, 지옥에서 잘 살아남아 보세요. 이만 문 닫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장모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장모는 노숙자들이 겨울마다 가는 공항으로 갔답니다. 얼마나 생지옥에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벌을 받길 바랬습니다. 아무튼 천벌을 받은 장모를 다시는 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딸이 제 손을 잡더니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도 다 컸고 취직하고 독립할 텐데 재혼 생각 없어? 재혼? 무슨 소리냐? 난 그런 거 안 한다. 아빠는 네 엄마밖에 없다. 아빠, 엄마도 하늘에서 그걸 바랄 거야. 아빠는 가족을 위해 헌신만 했으니 이젠 쉬면서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해봐. 아빠는 아직 멋있고 젊어요. 우리 자식들이 참 속이 깊네. 아빠 생각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다. 근데 재혼은 나 혼자 아니야. 네 엄마 떠나고 여자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소개팅은 우리가 해줄게. 오빠랑 내가 좋은 사람 있는지 알아볼게. 그렇게까지 해주겠다고 하니 저는 싫다고 대답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소개해준 여자 중 가장 곱고 착한 사람과 만나게 되었어요. 전처의 미모만큼이나 예쁜 사람이었죠. 지금 저는 그녀와 재혼해서 둘이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독립해서 각자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제 장모의 사연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죠? 그래도 마지막은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 되었네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고맙습니다.